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새해 첫 달에도 분양 성적은 저조한 모습입니다. 청약 시장이 얼어 있다 보니 업계에서도 좀처럼 공급에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더욱 걸릴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개처럼 옆으로 가거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전동화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차량인 티오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새해 첫 달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청약 한파에 놀란 업계가 좀처럼 공급에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청약 열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 효과로 분양시장의 활기가 다시 찾아올 줄 알았지만 새해 첫 달 예정된 일반 분양 물량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예정된 일반 분양 물량은 전국 약 4,400세대에 불과합니다. 작년 1월 분양 물량은 약 22,300세대였는데 남은 기간을 생각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입니다. 분양 개시의 신호탄인 견본주택을 연 곳도 1월 첫째 주에 이어 둘째 주도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분양 규모가 기대치보다 낮은 이유는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감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청약 흥행 참패와 미분양 공포가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달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은 고금리 상황과 집값 하락 등 여파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지역 분양 일정을 2월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작년부터 조금 이제 침체가 좀 연결되는 이어지는 지금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초에 좀 분양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계획도 좀 발표도 좀 미루고 좀 일정을 좀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선 설 명절 연휴 이후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눈치를 보던 건설사들도 미뤄둔 분양에 줄줄이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달 분양 예정 단지 가운데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었던 안양, 평택, 창원 등의 신규 공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들 단지를 비롯해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인 서울 내 대단지 아파트들의 흥행 여부가 올해 분양 물량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며 불안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제조사 전문 인력이 투입돼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이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서비스 센터에 맡긴 테슬라 차량의 화재와 관련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주차된 테슬라 모델 X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뒤 소방 인력 65명, 차량 27대가 출동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소방대원들은 테슬라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며 전문 인력 등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셀의 불량인지 또 배터리 셀은 괜찮은데 BMS, 다시 말하면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는 아직 원인이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힘들다는 겁니다. 화재와 관련해 차량 주인은 테슬라 차량에 점검 등이 들어와 시동이 꺼져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26일 부산에서도 달리던 테슬라 모델 3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는 등 배터리 충격이 없었는데도 충전 중이나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 차주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차도 그럴까봐 무섭다,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등 테슬라의 대책을 요구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코리아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3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많은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키워드로 내걸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밝혀왔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CES 2023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 미래 기술을 앞세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해 가정 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폐화망과 같은 재활용 소재 활용, 태양광이나 실내 조명으로 충전하는 솔라셀 리모컨을 선보이며 ESG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CES의 또 다른 핵심 테마는 지속 가능입니다. 이번 CES에서도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통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DX 부분은 203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소 감축, 넷제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SK그룹은 올해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지속가능 식품 푸드트럭, 도심 항공교통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관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탄소 감축을 해가는 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를 잘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요. LG전자도 ESG 비전을 담은 베럴라이프 포 올존을 운영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에너지 고효율, 물 절약 등 ESG 가치를 실천하는 혁신 제품을 각 공간에 적용시키는 등 중장기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모비스가 CES 2023에서 전동화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차량 TO를 선보였습니다. 자동차가 길처럼 옆으로 가거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5일 미래 목적 기반 차량 콘셉트 모델인 엠비전 TO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 코너 모듈이 적용돼 4개의 바퀴가 모두 조향 제동 기능을 갖췄습니다. 바퀴가 90도까지 꺾인다는 장점을 활용해 개가 옆으로 걷는 듯한 크랩 주행이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제로턴 등도 가능합니다. 천재승 현대모비스 R&D 부문장은 바퀴 4개를 개별적으로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저가 사양 목적 기반 차량에는 당장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요구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은 단편적인 부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our essence to provide tailor-made solutions by gathering integrated excellence. As a mobility platform provider, we want to modularize elemental technologies in various fields and provide integrated solutions that satisfy customer needs.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공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북미 전동화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홍콩 증시 하락으로 1조 원이 넘는 파생 결합 증권이 원금 손실, 즉 녹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와 DLS의 잔액은 1조 6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녹인이 발생한 ELS, DLS 잔액 중 63%인 6,711억 원은 홍콩 H지수를 편입한 ELS로 나타납니다. 홍콩 H지수가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2.9%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녹인 발생 ELS, DLS 잔액 중 86.7%인 9,233억 원은 만기가 내년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ELS와 D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 환율 등이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게 되지만 반대로 손실 발생 기준선인 녹인 배리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상품입니다.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또 고금리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향방들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나마 오늘 시장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시황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2.63% 상승한 2,35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1.78% 상승한 701.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도 코스닥이 700선을 회복한 게 또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질문이죠. 리서치 센터장들, 각 이제 투자증권사들의 리서치 센터장들은 증시 전망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다 만나고 왔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던가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센터장들은 상반기에는 부진한 흐름을 겪은 뒤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이어지며 고금리로 인한 자금 경색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통화 정책 완화로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1,940에서 2,75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본 곳은 IBK 투자증권으로 코스피 예상 밴드를 2,000에서 2,800선으로 내다봤고요. 반면 다울투자증권은 1,940에서 2,640선으로 가장 낮은 저점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건 아무래도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업종들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꼽던가요? 네, 센터장들 모두 각각 다른 업종을 꼽았는데요. 예.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 보유 기업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런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익률에 대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스크에 있어서 대응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외 신영증권에서는 소부장류의 전통 제조업체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소부장에 대한 새로운 투자 수요들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더불어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성장이 회복되는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리오프닝주의 경우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으로 자동차와 조선 업종을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쇼크였는데 지금 뭐 주가 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4조 원대를 기록한 건 8년 만인데요. 센터장들 대부분의 의견이 반도체주들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의 회복보다는 공급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의 시장의 안정 역할을 하잖아요. 반도체 업종 전체로는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고.
실제 어닝 쇼크를 했음에도 삼성전자의 감산 가능성이 나오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88%, 3.49%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감산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며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점들을 꼽던가요? 네, 고금리, 고물가 속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에 센터장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업에 대한 재무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이 충분히 확보한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보험사 수장들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복합 위기가 전망되며 보험 산업의 잠재 위험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김미현 기자입니다. 보험사 수장들이 새해를 맞아 공통으로 주문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신년사에서 복합 불확실성 환경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했으며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올해 새 제도 도입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 최고 경영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건 올해 보험 산업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한두 차례 예고된 기준금리 추가 상승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출 채권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출 채권 잔액은 2019년 말 235조 원에서 지난해 6월 말 272조 원으로 연평균 6% 증가했으며 그중 부동산 PF 대출은 연평균 17% 증가해 금융업권 중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둔화돼서 이제 대출 채권이나 그런 쪽에서 좀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좀 일부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지급 여력에 비해서 좀 신용 리스크가 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특히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보험 가입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해지는 늘어나면서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초기 시행착오도 예상되는 상황.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보험사 최고 경영자들은 올해 선제 리스크 점검 강화와 보수적인 대출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둔화에 대응한 단기 성장 전략에만 집중할 경우 미래 성장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지난 2022년은 세계 곳곳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해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였죠.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재앙이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행동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발생했던 주요 극한 날씨 재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인류의 무관심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다고요. 네, 작년 12월 27일이었죠.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2022년의 기후와 극한의 날씨는 더 많은 행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서문에서 패트릭 탈라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올해 우리는 너무 많은 생명과 생계를 앗아가고 건강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및 물 안보와 인프라를 훼손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를 당했다.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홍수로 물에 잠기는 치명적인 피해와 함께 중국과 유럽, 북미와 남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했다. 아프리카의 뿔에서 지속된 오랜 가뭄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류는 이 위기를 극복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극심한 홍수라든가 더위라든가 가뭄을 포함한 날씨 또 혹은 물, 기후 관련 재해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2022년에만 수백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것과 같은 극한 날씨와 이상 기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예, 지난해 보니까 라니냐로 지구 기온이 뭐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후 요소들이 뭐 최고값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이제 관측된 혹은 발생한 기록적인 그런 수치 가운데 하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의 기록적인 증가, 또 해수면 상승, 또 해양열 함량 증가, 해양 산성화 이런 것들이 전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럽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빙하가 크게 사라졌고요. 그린란드 빙상은 26년 연속 질량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또 9월에 처음으로 그린란드 산 정상에 눈이 아닌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태풍이라든가 산불 연기 혹은 증가하는 비는 대부분 사람들이 북극을 생각할 때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미국 미 해양대기청의 2022년 북극보고서 카드에 포함된 기후사건들 중 일부인데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한때는 얼어붙고 눈으로 덮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작년에 대표적 기후재난 가운데 기억이 남는 게 어마어마한 폭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심했던 겁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라니냐였습니다. 라니냐에는 이제 기온이 좀 낮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고 기록 기온을 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국가적으로 최고 기온 기록을 깬 더위 기록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2년 북반구의 대부분 지역은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3월과 4월에 기록적인 더위를 겪었고요. 중국은 전국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된 폭염, 또 기록적으로 두 번째로 건조한 그런 여름을 기록을 했죠. 유럽의 많은 지역이 극심한 더위의 반복으로 찌는 듯이 더웠고요. 영국은 7월 19일에 처음으로 기온이 40도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극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도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중북부, 볼리비아 남부, 칠레 중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대부분 지역은 2022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이른 계절의 더위를 약 60배 정도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부리게 되고 또 이어서 대형 산불을 부르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에서는 40년 만에 가장 긴 4개의 연속적인 우기 동안 강수량이 평균을 밑돌면서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이 황폐화되었는데요. 특히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에서 수많은 가축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록적인 폭염도 폭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 홍수 그리고 슈퍼 허리케인 이런 피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말 아주 기록적인 피해가 홍수 피해가 파키스탄에서 발생을 했었죠. 7월과 8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파키스탄에 아주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홍수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3월과 4월에 극심한 폭염이 있은 후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최소 1,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경제적 피해가 최소한 7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미국의 플로리다를 강타한 슈퍼 허리케인 이안은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약 9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슈퍼 허리케인 피오나가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북동해안 지역을 강타를 했고요. 슈퍼 태풍 노루가 필리핀과 베트남을 강타하면서 정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었죠. 이번에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2년의 극한 날씨와 기후 재난을 보면서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든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탄소 중립도 중요한데 당장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후 적응, 이 분야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극한 날씨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